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어제 징역 4년이 구형됐죠.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분입니다. 네.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 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상욱입니다. 네, 이름도 이제 밝히시고. 네. 네. 방송국에 스튜디오에 나오신 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방송을 잘해주세요. 우선 국정원을 언제 어떤 업무를 하다가 어떤 직급에서 퇴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수사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나올 때는 산업 스파이 잡는 일을 하다가 부의사관으로 3급으로 3급 부의사관. 2009년 6월에 퇴직했습니다. 2009년 6월. 이게 이제 부의사관 국정원의 어떤 직제를 잘 모르니까요. 대기업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직급인 거죠? 부장. 이사요? 이사. 아, 높은 분이셨구나. 높지는 않습니다. 이사. 이사죠.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 임원이라고 볼 수 있네요. 예, 임원급. 그러다가. 근데 왜 퇴직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시기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바로 다음 달에 퇴직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 96년, 7년 이때 당시 안기부가 예. 김대중 대통령 선거에 15대 대선에 개입을 해서 북풍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걸 총풍도 있었고 제가 이제 사전에 막았었거든요. 막았었는데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댓글 사건 이전에 큰 사건이 있었죠. 김대중 후보 낙선을 위한 북풍 공작. 예, 네, 이게 있었죠. 뇌관을 제가 이제 당시 박지원 그 평민당 기조실장을 통해서 이제 뇌관을 사전에 제거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한마디로 이제 정권을 뺏기는데 제가 굉장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거 아니냐라고 찍힌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때 이미. 기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기여를 했죠.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에 대통령이 되신 뒤에 당시 안기부를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 안부를 물어주셨어요. 그게 이제 안부를 묻다 보니까 만천하에 김상욱이 정말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결국은 공표하는 결과가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제가 이제 지켜졌죠. 아주 굉장히 나쁜 놈이 된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제가 본부에서 산업 스파이 검거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천으로 보내더라고요. 네, 자천이 되셨고. 인천에서 원래 1년 부서간 이동은 1년이 되지 않으면은 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9개월 만에 그때 다시 원세훈이 오더니 2009년 2월에 원세훈이 와가지고 제가 2009년 3월에 다시 일주일간 조사받고 그 DJ 당선에 대해서는 뭐 그때 북풍 공작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거니까 그걸 문제 삼지 않고 98년도에 정권이 바뀐 뒤에 약 500여 명이 안기부를 떠났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살생부를 김상욱이 네가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조사를 일주일간 하더라고요.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이 아니죠. 살생부를 제가 살생부를 만들 정도로 뭐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직원 개개인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었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는데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그래도 인사조치를 해라 그래가지고 대구로 뭐 하여튼 자청하게 됐었는데 그랬는데 대구에서 했는데 2009년 5월 23일 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셨는데 이 막 그 연화장으로 이렇게 화장하는 그 이제 장례 차량이 중계되고 그랬었어요. 생중계했죠. 전국민이 다 봤죠. 그걸 보면서 직원들이 그 고인을 폄훼하는 마치 저 들으라고 하는 듯한 얘기 굉장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화장 장면을 보고 국정원 직원들이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 제가 차마 방송에서는 하기 어려운 욕설을 막 하더라. 뭐 그런 얘기. 잘 죽었다 한마디로 이런 식의. 그때
우리 사회 보수 쪽에서 막 이렇게 폄훼하는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들을 국정원 직원들이 제 주위에서 하고 그랬어요. 저 들으라는 듯이 마치. 그러고 있는데 원세훈은 또 그때 직원들을 삼천교육대라고 해가지고 우리끼리 영어로 삼천교육대 했는데 나이 먹은 직원들을 다시 강도 높은 훈련을 해서 아마 본인 의사는 그렇게 하면은 사표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벌어서 부모 봉양하고 자식 키우고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사표를 낼 수 있겠습니까? 계속 다니니까 사표 내는 직원이 없으니까 원세훈 원장이 그때 원장이 방송 용어로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식들은 아무리 밟아도 사표 내는 놈 하나 없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정도는 방송 용어로 아주 적절합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도저히 제가 있을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어디서 보니까 당시 97년에 김대중 후보 낙선 부품 공작을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신데 근데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나는 조직원의 의무를 저버렸지만 야당 후보를 용공 조작해서 빨갱이로 모는 것은 그걸 막은 시민의 의무는 지켰다. 그러니까 네. 조직원의 의무는 저버렸으나 시민의 의무는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후배들에게 하셨다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국정원 내에 그런 김상욱 씨의 발언에 공감하고 그렇게 유사하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댓글 사건이 이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던 거죠. 제가 후배들이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 용공 조작을 막았다라는 것은 다 알려졌어요. 네. 국정원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와서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예, 알려졌는데. 그게 첫 번째 정권 교체였거든요. 역사적인.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이제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뭘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좀 세계적으로 망신스럽잖아요.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인데 그런 분을 무슨 빨갱이니 어쩌니. 용공 조작 많이 했죠. 예,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할 일이다. 그래서 막았는데 후배들에게 제 나름대로의 변명을 한다고 한 것이 선배로서는 존경하지 마라. 조직 선배로는 존경하지 마라. 그래서 조직 윤리는 저버렸지만 내가 국정원 직원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는 절대적인 것 아니냐. 난 그걸 지켰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믿고 따라준 후배들이 꽤 있었어요. 그 내부에 있어요. 예, 그 후배들이 제가 퇴직한 이후에 내부에서 있었던 부조리한 면들을 얘기를 토로를 하고 격정적으로 토로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댓글 사건도 캐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선배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이제 그 김상욱 씨가 나오면서 했던 나는 시민으로서 의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동조했던 내부 직원들 중에 일부가 와서 선배 이제 이런 일도 있어요. 이제 국정원 내부에 이런 토론하는 과정에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렇죠. 나온 거군요. 네. 국정원 댓글 사건 말고 다른 건 뭐 있었습니까? 다른 건 무슨 보수단체 지원 문제도 이미 그때 있었고 NLL 크게 문제가 됐던 NLL 그 장난이죠, 장난. 예, 그 뭐 NLL 포기를 했다라는 남북 정상 대화록 몇 부가 뭐 누구를 통해서 새누리당 쪽으로 유출이 됐다. 그것도 이미 그때 알고 이미 계셨고. 전부 사실은 그 민주당에는 보고가 됐던 사안입니다. 사전에. 근데 그러면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좀 있는데 그 지금 말씀드린 방송으로 할 수 없네요. 방송으로 하긴 너무 좀 민감한 얘기들이 많고. 궁금해라. 하여튼 그런 내용들 중에 그 국정원 댓글이 있었군요. 내부적으로.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전개 상황을 압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대북 심리전하는 부서가 북한이 아니라 국민들 상대로 심리전 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네. 국민이 마치 적인 양 하고 국민들 상대로 심리전을 한 건데 당시에 제가 굉장히 안타깝다고 한 것은
분명히 댓글 작업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은 사람들이 눈치를 알고 있었거든요. 예. 저도 당시 이제 나는 꼼수다라는 방송을 하면서 4대 보험 되는 곳에서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댓글이 달리는 게 그 출퇴근 시간이 너무 일정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역삼동 오피스텔 앞 대치 상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김모 직원이 자기 국정원 직원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가 보다 문을 닫아줬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문을 사이에 둔 대치 국면이 벌어졌잖아요. 그 직원은 당연히 회사라고 하죠. 국정원 직원들은. 네. 예.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시를 받아서 행동했을 것이고 조직적으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아니 저걸 왜 그냥 내버려뒀나. 들어가는 걸. 저 문을 당장 부셔서라도 그 노트북이랑 그 휴대폰을 빨리 접수해야 되는데 저걸 왜 못하고 있지?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보면서. 네. 그때 그 현장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원래는 제가 며칠간 해서 이제 장소도 현장도 확보를 했고 대상도 특정을 했고 그랬는데 제가 왜 직접 안 가셨어요 그때? 절름발이로 위장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왜 위장을 했냐면 네. 장비가 필요한데 네. 가장 긴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목발이 가장 길더라고요. 그래서 목발을 가지고 문을 장악을 해야 되겠다. 문에 먼저 걸어야 되겠다. 문 열리기만 하면 내가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노트북이고 휴대폰이고 증거물을 찾을 수 있겠다 했는데 그 증거물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근데 이제 막상 민주당에서 그때 당시? 이제 전부 다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카메라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카메라에 익숙질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이걸 전직 선배가 아무리 불법 현장이지만 후배를 이렇게 제압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길이 남을 텐데 안 좋은 모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무슨 뭐 현행범을 잡으면 머리카락이라도 잡으면은 경찰들 특진을 한다고 그래서 뭐 다 달라들고 한다는데 내가 공명심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꼭 내가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그때 민주당원들을 한 2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라고. 틀림없이 국정원 직원 아니라고 할 거다. 그건 100%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폭행 사건이 있으면 단순 폭행 정도로 입건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정권을 놔두고 싸우는 건데 반드시 확보해라. 반드시 다른 거 필요 없다. 들어가면 노트북과 랩탑이 있을 건데 랩탑은 필요 없고 핸드폰과 노트북을 반드시 확보를 해라. PC는 필요 없고 노트북과. 뭐 그것만 잡으면 이제 전부 다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제가 밖에 서 있는데 들어갔던 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국정원 직원 아니라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들어갔어요. 이런 거. 그걸로 역사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떠났죠. 그러면서 제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게 그렇게 된 거군요. 아니 저는 저 장소를 특정할 정도의 정보면 대단히 고급 정보 선수가 했을 텐데 어떻게 저 앞에서 아니라고 하고 그냥 문 닫고 나왔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왜 대치하고 있지? 바로 문 닫았으면 따고라도 들어가가지고. 아니, 그래봐야 결국 주거침입죄고. 그렇게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증거물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처리하고 있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그냥 왔다는 게. 예, 너무 황당했고 그것도 이제 처음부터 했으면 그렇지만 전부 교육을 제가 시켜서 했는데 아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지시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교육을 잘못 시키지 않았나 싶은 자괴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직원은 본인이 국정원 직원을 인정 안 하잖아요. 원래 다른 상황에서도. 평소에도 절대. 안 하죠. 평소에도 안 하고 무슨 국정원에 전화를 해도 국정원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받지 않으면 그런 사람 없다고 하거든요. 아예. 뻔히 자기 옆자리에 있는 사람인데도. 근데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보니까 약간 국정원 현직 직원에 대한 두려움이
첫 번째로 느껴졌고. 예, 이미 이제 이명박 시절을 겪으면서 그런 두려움이 더 쌓였겠죠. 예, 두 번째는, 너는 국정원 출신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 2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렇게 받고 가서도 아니라니까 바로 와버렸군요. 예. 그러니까. 진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아니요. 휴,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마 그리고 이게 역정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이제 국정원 출신이다 보니까 혹시 역정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지 않겠냐. 100% 신뢰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예.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천재이루의 기회였잖아요. 결정적 찬스였는데요. 예. 그런데 그 한마디에 돌아설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네요. 네. 지금 생각해도. 그리고 나서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출되는 걸 보면서 내 인생은 이제 무지하게 꼬이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 당일날, 다음날? 그랬죠. 그날 밤에 이미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사고를 쳐도 크게 쳤는데 이걸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나? 5년 뒤는 또 기약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대선 이틀 후에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네. 주진우 기자와 함께 아주 긴 터널의 시작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최고 권력이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하는 상태에서 5년간을 생으로 버텨야 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 잘 모릅니다. 네. 그 기분을 잘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 순간 후회는 안 하셨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사건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후회는 안 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정말 고생하셨죠. 예, 근데 이제 좀 전에 우리 물어봐 주셨던 그런, 어떤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직접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 그런 후회를. 그건 했죠. 정말 후회가 되셨겠죠. 예, 그게 지금도 후회스러운 장면입니다. 그 5년간 이제 겪어본 사람,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5년간의 압박. 그런 압박은 상상하고는 다르게 실제로 겪으면 엄청난단 말이죠. 그래서 주변과 일상생활 전체가 무너지거든요. 인간관계도 다 무너지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무너졌죠. 다 무너지고 또 국정원 대변인이 언론에 대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조직을 팔아먹은 쓰레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국정원 내부에 제가 이제 입사 동기들로 이루어진 친목회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동기회에서도 제명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동기회도 버림받고. 근데 굉장히 그 외 모든 인간관계 다 파괴되고 꼭 발가벗겨진 채로 그 궁수들 사이에 벌판에 놓여진 돼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쏠지 모른다. 그리고 실제 전화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전화 안 오죠. 그리고 거꾸로 전화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저도 못하고. 왜냐하면 전화를 하면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까 봐 못하죠. 네, 그렇죠? 못하죠. 네, 저도 전화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나하고 통화해서 그리고 또 재판도 받으셨지 않습니까? 재판은 4년간 받아서 작년 12월에야 마지막에 무죄를 받으셨죠. 네, 끝났습니다. 네. 네. 그 과정 전체, 왜냐하면 그 5년 후도 보장이었기 때문에 이 정신적으로 버티는 거 굉장히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네. 굉장히. 집에서도 굉장히 우울증 겪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아내는 갑자기 아침 식사도 하기 전에 압수수색이 들이닥쳤고 이미, 검찰에서. 네. 저처럼 다음날 비행기를 탔어야 되는데. 그래 둘이서 이제 집사람은 어쩔 줄 몰라 했고 그 뒤로 이제 무슨 상당히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좀 엉망이 됐습니다. 예, 다 망가지죠. 예. 이 시간을 저희가 왜 일부 한 번만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좀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고. 왜냐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른 거 다 건너뛰고
이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략 6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주제하고는 다른데 나오신 김에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답하시기 좀 곤란한 부분도 있을 텐데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국정원 마취 사건이 사망한 임 과장 네. 부친이 언론에 등장해서 얼굴이 상처투성이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런 외상이 없어서 자살로 결론이 나고 끝났는데 이제 그런 부친의 갑작스러운 증언이 있으면서 다시 부각됐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미 국정원을 떠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없으시겠지만 국정원의 경험을 비춰서 간단하게 견해를 듣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일단 유서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유서를 보자마자 이게 정말 죽음을 작정하고 쓴 거냐. 왜냐하면 거기 보면 딸에게 남긴 하트도 막 그려져 있고 유서인데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마지막으로 딸에게 남긴 유서에 하트가 막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마지막에 이 유서는 유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굉장히 이상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무슨 조선시대에 사약을 받는 상태에서 하는 것처럼 무슨 원장님, 차장님, 국장님 죄송합니다.로 시작되는 유서였는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됐죠. 네. 아니 뭐 국정원에 대한 충성도가 너무 높아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족과 마지막 헤어진데 딸에게 뭐 이쁘게 뭐 자라야 돼 하면서 하트 막 그려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와 유사한 그런 유서가 그 전에 있었어요. 국정원 직원 유서가. 네. 2014년 3월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사건 때문에 증거 조작 혐의를 받고 있던 권 과장. 권 과장. 자살 기도를 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자살 기도를 똑같은 했죠. 방식이었고 편지 내용도 원장님 대공 수사를 훌륭하게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네. 당시 원장이 남재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유서와 이제 그때는 구체적인 유서 내용이 완전히 공개되지는 않고 9장 분량을 남겼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결국 그게 자살을 하려고 한 건가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실제 당시에 이게 자살 시도가 아니라 자살극 아니었냐. 그렇죠. 이런 얘기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유호성 씨 당시 이제 국정원이 서울시 직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권 과장은 중국의 출입국 기록을 조작했던 그런 직원이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자 본인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발견된 걸로 해서 빠져나갔죠. 국면에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그 부분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빠져나갔죠. 빠져나갔는데 시한부 기소 중지를 했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사람이 자살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기억 안 난다는데 가스 마시고 코웃음을 쳤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흐지부지 됐는데 그 사건의 복제판 비슷하다. 저는 자살한 임 과장에게는 참 고인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면에서 명백하게 규명돼야 된다. 이건 권 과장 사건을 벤치마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무슨 사고가 난 겁니까? 벤치마킹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한간에서 떠들고 있는 타살은 조금 너무 음모론적이고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 댓글 사건에서 보셨잖아요. 그렇게 치밀하지 못해요. 누가 책임지고 죽이고 그럴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권 과장 사건을 벤치마킹해서 자살극을 벌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 국회나 검찰의 조사에서는 단기기억 상실증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사고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임 과장 고인이 된 임 과장의 부인은 그 부친과는 달리 그 종이도 그거고 자기 남편의 필체가 맞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기도는 했다. 근데 그 기도가 무슨 일이 중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쳐야 되는데 제 생각에 아마 창문을 조금 열고 닫고 하는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잖아요, 서로. 그래서 얼굴의 상처는요, 그럼? 얼굴의 상처는 이제 이렇게 부모의 심정으로 아마 그걸 보니까 그랬을 것이다. 자, 오늘은 말이죠.
일부로 하죠, 일부. 다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어제 징역 4년이 구형됐죠.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분입니다. 네. 김상우 전 국정원 직원 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상욱입니다. 네, 이름도 이제 밝히시고. 네. 네. 방송국에 스튜디오에 나오신 건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방송을 잘해주세요. 우선 국정원을 언제 어떤 업무를 하다가 어떤 직급에서 퇴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수사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나올 때는 산업 스파이 잡는 일을 하다가 산업 스파이. 부의사관으로 3급으로 3급 부의사관. 2009년 6월에 퇴직했습니다. 2009년 6월. 이게 이제 부의사관 국정원의 어떤 직제를 잘 모르니까요. 대기업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직급인 거죠? 부장. 이사요? 이사. 아, 높은 분이셨구나. 높지는 않습니다. 이사. 이사죠.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 임원이라고 볼 수 있네요. 예, 임원급. 그러다가. 근데 왜 퇴직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시기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바로 다음 달에 퇴직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 96년, 7년 이때 당시 안기부가 예. 김대중 대통령 선거에 15대 대선에 개입을 해서 북풍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걸 총풍도 있었고. 제가 이제 사전에 막았었거든요. 막았었는데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댓글 사건 이전에 큰 세계적으로 망신스럽잖아요.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인데 그런 분을 무슨 빨갱이니 어쩌니 영국 주장 많이 했죠. 예,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할 일이다. 그래서 막았는데 후배들에게 제 나름대로의 변명을 한다고 한 것이 선배로서는 존경하지 마라. 조직 선배로는 존경하지 마라. 그래서 조직 윤리는 저버렸지만 내가 국정원 직원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는 절대적인 것 아니냐. 난 그걸 지켰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믿고 따라준 후배들이 꽤 있었어요. 구직 내부에 있어요? 예, 그 후배들이 제가 퇴직한 이후에 내부에서 있었던 부조리한 면들을 얘기를 토로를 하고 격정적으로 토로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댓글 사건도 캐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선배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이제 그 김상욱 씨가 나오면서 했던 나는 시민으로서 의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동조했던 내부 직원들 중에 일부가 와서 선배 이제 이런 일도 있어요. 이제 국정원 내부에 이런 토론하는 과정에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렇죠. 나온 거군요. 네. 국정원 댓글 사건 말고 다른 건 뭐 있었습니까? 다른 건 무슨 보수단체 지원 문제도 이미 그때 있었고 NLL 크게 문제가 됐던 NLL 장난이죠, 장난. 네, NLL 포기를 했다라는 네. 남북 정상 대화록 몇 부가 네. 누구를 통해서 새누리당 쪽으로 유출이 됐다. 그것도 이미 그때 알고 이미 계셨고. 전부 사실은 거니까 그걸 문제 삼지 않고 98년도에 정권이 바뀐 뒤에 약 500여 명이 안기부를 떠났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살생부를 김상욱이 네가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조사를 일주일간 하더라고요.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이 아니죠. 제가 살생부를 만들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직원 개개인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었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는데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그래도 인사조치를 해라 그래가지고 대구로 하여튼 자청하게 되셨는데 그랬는데 대구에서 했는데 2009년 5월 23일 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셨는데 연화장으로 이렇게 화장하는 그런 이제 장례 차량이 중계되고 그랬었어요. 생중계했죠. 전국민이 다 봤죠. 그걸 보면서 직원들이 그 고인을 폄훼하는 마치 저 들으라고 하는 듯한 얘기 굉장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화장 장면을 보고 국정원 직원들이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 제가 차마 방송에서는 하기 어려운 욕설을 막 하더라. 뭐 그런 얘기. 잘 죽었다 한마디로 이런 식의. 그때 우리 사회 보수 쪽에서 막 이렇게 폄훼하는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들을 국정원 직원들이 제 주위에서 하고 그랬어요. 저 들으라는 듯이 마치. 그러고 있는데 원세훈은 또 그때 직원들을 삼천교육대라고 해가지고 우리끼리 영어로 삼천교육대 했는데 나이 먹은 직원들을 다시 강도 높은 훈련을 해서 아마 본인 의사는 그렇게 하면은 사표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벌어건이 있었죠. 김대중 후보 낙선을 위한 북풍 공작. 예, 네, 이게 있었죠. 그것의 뇌관을 제가 이제 당시 박지원 그 평민당 기조실장을 통해서 이제 뇌관을 사전에 제거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한마디로 이제 정권을 뺏기는데 제가 굉장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거 아니냐라고 찍힌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때 이미. 기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기여를 했죠.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에 대통령이 되신 뒤에 당시 안기부를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 안부를 물어주셨어요. 그게 이제 안부를 묻다 보니까 만천하에 김상욱이 정말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결국은 공표하는 결과가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제가 이제 지켰겠죠. 아주 굉장히 나쁜 놈이 된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제가 본부에서 산업 스파이 검거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천으로 보내더라고요. 자천이 되셨고. 인천에서 원래 1년 부서간 이동은 1년이 되지 않으면은 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9개월 만에 그때 다시 원세훈이 오더니 2009년 2월에 원세훈이 와가지고 제가 2009년 3월에 다시 일주일간 조사받고 그 DJ 당선에 대해서는 뭐 그때 북풍 공작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거라서 부모 봉양하고 자식 키우고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사표를 낼 수 있겠습니까? 계속 다니니까 사표 내는 직원이 없으니까 원세훈 원장이 그때 원장이 방송 용어로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식들은 아무리 밟아도 사표 내는 놈 하나 없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정도는 방송 용어로 아주 적절합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도저히 제가 있을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어디서 보니까 당시 97년에 김대중 후보 낙선 북풍 공작을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신데 근데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나는 조직원의 의무를 저버렸지만 야당 후보를 용공 조작해서 빨갱이로 모는 것은 그걸 막은 시민의 의무는 지켰다. 그러니까 네. 조직원의 의무는 저버렸으나 시민의 의무는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후배들에게 하셨다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국정원 내에 그런 김상욱 씨의 발언에 공감하고 그렇게 유사하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댓글 사건이 이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던 거죠. 제가 후배들이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 용공 조작을 막았다라는 것은 다 알려졌어요. 네. 국정원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와서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예, 알려졌는데. 그게 첫 번째 정권 교체였거든요. 역사적인.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이제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뭘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좀